매년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를 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마음이고, 이 설레이는 마음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기 전 무슨 색깔의 꽃이 나올까 하는 궁금하고 기대에 찬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런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학생들은 3월 새학년 신학기를 학교라는 공간 또는 학교와 비슷한 학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친구와 선생님, 새로이 배우는 지식 등의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감이 피어나는 곳이 여러 환경이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기대감의 상승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될까요? 바꿔 말하면 학교보다는 친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희망적일 것 같은데요.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입니다. 커뮤니티 천천만만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정보 공유 전공 DJ 구슬봉이 인사드립니다. 천천만만 전공 DJ 구슬봉이의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 듣고 계십니다. 구슬봉이의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 조정석의 좋아 좋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하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네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하에도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음악이 좀 매끄럽지 않았죠.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 차를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정석의 좋아져요. 좋아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으로 학교 신학기 기대감, 친구들의 기대감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오늘 멋진 초대 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근 교수입니다. 바쁘신 일과를 지금 신학기라 좀 소화를 해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너무 귀하신 분 모셔왔습니다. 교수님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를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제가 더 두근거리고 이 라디오 방송은 네네. 처음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오히려 더 제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저도 처음이에요. 청취자님 여러분,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정제되지 않고 미숙함이 발생이 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교수님,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면 노스쿨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네네.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네. 그런 명칭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줄여서 법전원이라고 아, 보통 법전원.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법전원이라고 하면 그럼 전북대학교의 대학교에 예전에는 법학과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법학과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네네.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생겼는데요. 그 대학은 법과대학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아, 25개 대학에서는 네. 그래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네. 로스쿨이 아닌 대학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대학원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저희가 입학을 일단은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네. 말 그대로 전문대학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만이 진학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로스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공을 배운 학생들이 네. 들어와서 교육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네.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 가능합니다. 아,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네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네네.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네네. 연수를 시켰는데요. 네네. 저희는 법학을 몰랐던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3년대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힘들고 거의 전공 이상의 좀 수준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의학 전문으로 변호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의대를 졸업하고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의사 출신, 네네. 경찰 출신, 네네. 여기 간호사 출신, 회사 다니다가 네.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네네. 최근에는 보니까 아예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네네.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학 연령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교수님들도 많은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학생들이 또 법 전공 대학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저희 로스쿨에서는 네네. 법률 교육을 통해서 네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다 보니 네네. 모든 전공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의사들처럼 자격 시험으로 네네. 되어 있다면 다양한 법학 과목을 공부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고선발 과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대개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한 54% 정도 네네. 작년 기준으로 54% 정도만 합격을 하기 때문에 아.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공부를 잘해도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모든 과목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7개 과목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과목에는 수강 신청을 하지만 정작 밖에 나와서 필요한 교과목들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런 과목들은 변호사 시험 과목이 아니다 보니 아니.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좀 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쉽긴 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시험을 또 보아야 되니까 네,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은 학창 시절 때부터 법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일단은 방금까지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요즘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달랐어요. 네. 저 다닐 때만 해도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네네. 대개 대통령, 판검사, 맞아요.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네, 그랬습니다. 저도 뭐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대학교 때까지 판검사가 꿈이었어요. 아, 아마 다른 친구들하고 그 목표가 네.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간 사람은 일관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도 법과대학을 진학하게 됐던 것 같고요. 법과대학 진학하고 나서도 제 인생에서는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사법시험 준비를 했는데 아침 5시에 도서관 가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그 과정을 했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고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 생활을 아주 편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또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엔 장래 희망이 뭐야라고 했을 때 변호사, 판사가 제일 큰 장래 희망인데 요즘은 아이들이 연예인, 건물주, 대통령은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꿈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법학 진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 중에 생각나는 제자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사법시험을 마무리하고 박사과정 진학한 후 바로 여기 고시반 조교 생활을 네네. 3년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교수가 됐는데 뭐 여기 고시반 조교하고 고시반 지도교수를 하면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사법시험하고 행정고시 전북대학교에서 한 50명 이상 합격을 했어요. 오. 지금 뭐 전라북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수태 변호사나 네. 김영호 변호사, 네. 민선식 국장 뭐 이런 친구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왜 기억에 남냐면 김수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진태희 변호사하고 네, 부부간이에요. 알아요. 사법시험 때. 부부시구나. 네네. 그래서 대개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네네. 합격률이 뭐 한 1,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공부하면서 연애하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아, 근데 네네. 이 두 친구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좀 많이 응원도 했던 친구들이었고요. 아, 두 변호사님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명 거론해 주셔도 되나요? 그분들 또 알고 계실까요? 워낙 저하고 서로 그냥 친한 관계고 아, 그러시구나. 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딜 내놔도 뭐 그냥 막 그냥 떳떳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학부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혁신도시에 살고. 맞습니다. 네, 맞죠. 네네. 네네. 뭐 아이들도 욕심이 많아서 네, 3명씩 맞아요. 낳고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김영호 변호사 같은 네.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네네. 목표를 정하고 아. 시험에 합격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3년 만에 여기 합격했던 친구라서 오. 대단한 친구고 지금은 뭐 여기 여러 봉사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여기 민선식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공부를 열심히 지방에서 네, 행정고시 합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저희 텔레비 뉴스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기조실장님으로 계셨다가 도청으로 네, 가신 네, 맞습니다. 네, 그분 맞죠? 네네네. 네네. 오, 이런 유명 인사들인데요, 대부분. 그렇죠. 이 그런 그렇습니다. 자기 제자님들. 뭐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 또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니까 전주가 아직까지 큰 탈 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은 학창 시절도 이렇게 법 관련됐고 지금도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노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실은 저는 네네. 노후 준비를 제가 은퇴가 한 8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도나 뭐 시 네. 그런데 뭐 이혼의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도나 시 또는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재능을 좀 기부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훌륭히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서 네, 그런 연습이 네, 네. 필요해야 네. 뭐 여기 은퇴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학생들 진로와 관련해서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어른들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미리 네. 공부도 하고 그래서 네네.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아이들 꿈을 키워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듣는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제대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며 노후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1부에서는 우리 김동근 교수님의 살아왔던 그다음에 법화 짧게나마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맘에 가득하네.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누가 내 심장에다 못을 박았나? 그때의 눈빛은 날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이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천만만 전공 DJ 구슬붕이의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순간 어떤 향기가 지금 나고 있나요? 제가 준비한 향기나는 차는 일부 코너에서는 김동근 교수님과 달달한 국화잎 떠있는 국화차 향기를 준비했는데 2부 코너에서는 보이차 향기를 한번 피워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 꿈 이야기와 법학 전문대학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수님의 활동하시는 부분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위원장님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이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와 청취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모두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학폭 관련 심의 절차나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보통 지금 청소년과 연관된 학교 일이라고 하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사안이 사실은 조금 엄마들이 학교를 제일 먼저 보낼 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니면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 폭력 사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심이신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교우 간의 다툼이나 폭력이 발생이 되면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바로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네. 바로 시군교육지원청에 있는 네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하고 아이가 이제 말다툼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 분명히 중재는 하겠죠. 네네. 근데 학교폭력 심의는 교육청으로 가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왜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원래 네네.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네네. 다툼이나 갈등 분쟁은 네. 실은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네. 해결하는 게 좋지만 그러면 너무 네. 업무가 많아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음. 너무 많고 네네. 또 학부형들이 조금 선생님하고 친한 학생이거나 또는 네. 교장 선생님이 학생하고 또는 학부형하고 친하다고 하면 네네. 공정하게 학생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좀 편파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다 수 보니까 있겠네요. 공정하게 네네. 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 가중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선 좋기는 한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또는 뭐 선생님들이 다 그 사안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의로 가기 위한 또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건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네. 학생들 간의 갈등은 네네. 조금 지켜보고 그럼 학생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법적인 절차나 뭐 행정 절차가 돌입이 되면 네.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간에 네.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뭐 학생들 간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가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학교 내에 있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어요. 네. 그 전담 기구에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목격 네. 학생들의 네. 뭐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겠죠. 네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또 자의적으로 이게 우리 학교장에서 해결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엄격한 5가지 길을 아. 만들어 놓고서 네. 학교장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올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됐죠. 교장 선생님이랑 이제 관련 선생님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도 교육청으로 네네. 올라온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그러면 그 5가지는 어떤 건가요? 되게 이제 학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어야 네네. 되는데요. 일단은 가해 피해 학생들의 자체 해결 요청서가 있어야 돼요. 자체 해결 요청서라는 건 그냥 좀 우리 학교에서 네네네.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갈등이나 분쟁을 음.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학부형들이 이것을 요청을 잘 안 하세요. 자체 해결 요청서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서명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뭐 이 학교장 선생님께서 또는 네네. 담임 선생이나 뭐 학생 부장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갈등을 좀 조정해달라고 네네. 요청서를 적어줘야만 비로소 아,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네네. 학생들 갈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요. 네. 대개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런 네네. 학부모들의 자체 해결 요청서 동의를 하지 못해서 네, 올라오는 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 학생들이 좀 심한 폭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었다 진단서가 2주 이상 나오면 네. 자체 해결을 못 해요. 이게 한다고 해도 일단은 자체 해결은 안 된다라고. 안 되는 거예요. 2주 네. 이상 네. 뭐 여기 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네. 무조건 뭐 학생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 올라오도록 거다. 되어 있습니다. 시도로 올라간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네네. 세 번째는 네. 뭐 학생들 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네. 바로 복구를 해줘야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음. 뭐 여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내가 피해를 복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네네. 있어도 가능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어서는 안 돼요. 네 맞아요. 일회성이어야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네.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네네. 보복 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보복 뭐 이런 걸 행위. 했다고 해서 네네. 보복 행위가 있는 거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학교장 자체 해결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고 절차에 따른 보복 행위가 그것도 아니어야 없어야 돼요. 되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정신상 재산상 피해가 복구돼. 복구가 되어야 된다. 네네. 대략적으로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게 부합되면 네. 시도에 올라온다. 심의 절차에 올라온다. 이 5가지 네네.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지만 네. 이것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으로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일단은 아이들이 교우 갈등으로 해서 뭔가의 분쟁이 좀 해소가 되면 저희가 심의 절차 시도로 네. 올라가진 않겠지만 네. 새학기 됐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 저희가 조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족이냐 미충족이냐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 이하 이제 관련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 교육청으로 지금 심의를 올려주는데 학교는 그냥 즐거운 놀이터만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교도소라는 표현을 하고 교도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도 아니고 스카이 카페라도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학교 폭력의 정의는 정확하게 뭘까요? 이 학교 폭력 정의는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개인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학교 폭력 예방법 2조에서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네.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경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락,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아, 규정이 돼 있어요. 좀 많죠? 애매해요. 많기도 하고 애매하고 근데 사이버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거 학교 폭력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기도 법에서 하고요. 다른 것은 네. 규정을 안 했는데 따돌림하고 사이버 따돌림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따돌림하고 사이버 따돌림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네.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이버 따돌림이란 것은 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네.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지속적 반복적인 것이 요건입니다. 요건이겠네요. 예,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동안 뉴스에나 이런 사이버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들이 카톡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네. 뭐 다른 친구를 진짜 따돌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초대를 하면 이 친구는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 뉴스거리도 보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긴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게 좀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네네. 저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쪽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정신적인 피해인데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엔돌핀이 솟아서 이렇게 텐션이 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이때는 잘하는데 이때는 못해. 근데 무슨 정신적인 피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있나요? 뭐 여기 네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내가 A라는 친구하고는 갈등이 있지만 뭐 여기 B라는 친구하고는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A라고 하는 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네. 그 자체가 학교 폭력이죠. 음, 그래서 이런 증거도 없고 상황이 애매할 경우에 네,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네, 뭐 저기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네, 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위원들이 학생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저는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해 학생 말도 들어보고 또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말도 들어보고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부장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학생들 목격, 진술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이런 상황은 학생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 같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 저희는 뭐 여기 법원이나 검찰, 경찰처럼 어떤 네. 증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적인 조치를 네네. 내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진술을 들어보면 이것은 학생의 정신상 또는 신체적인 고통, 피해를 입게 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조치를 내려서 사과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 간의 접촉을 조금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그다음에 하게 된 것이죠.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일단은 관련 학생들의 모든 배려하는 조치는 내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를 내리기 위한 판단 요소가 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판단 요소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판단 요소인가요? 되게 뭐 여기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여러 팀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 팀마다 네네. 학생들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공정성 시비가 붙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사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네.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5가지 기준이 또 있긴 하네요. 그럼요. 네네. 학교 폭력이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네. 우발적으로 친구들 간에 갑자기 네네.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막 이렇게 하다가 의자를 확 들어가지고 그냥 내려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네. 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주고 네.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속성을 봐요. 네. 이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인지 아니면 일에만 괴롭힌 것인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사안이 좀 심하게 중대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한번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라면 네. 뭐 그냥 중하게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경하게 하고 학생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네. 세 번째는 심각성이에요. 네. 학생의 폭력이 심각하다 그러면 좀 중한 조치를 내려야 되겠죠. 네 번째는 반성 정도입니다. 네. 뭐 여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화해 정도죠. 네. 이 화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 폭력 사안에서 학생들 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네네. 여기 화해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정도는 학생들 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학부모 간의 화해도 필요한데 대개 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거 보면 네. 학생들은 화해가 됐는데 네네. 부모님들이 화해를 못해서 골이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씩씩거리고 와요. 네, 그러면 한 일주일 다 지나면 씩씩거렸던 그 상황의 아이랑 어깨동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엄마 핫도그 하나 물고 온다던가 네,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모하고 부모가 잘 알고 인식이 돼 있는 상태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네네네. 좀 아쉬워요. 학생들 간에는 이미 화해가 됐는데 네. 부모님들이 그것을 용서를 못해서 음. 화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간에 발생한 네. 것이고 부모님 간에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내 아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아이도 일단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느끼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판단 요소에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그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고려돼서 네. 우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셔서 조치를 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심의위원회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런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에 부합한 조정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청취자님들은 오디오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14살이지. 네. 저 새끼들 네가 찌른 거다. 졸지 마 이씨. 족국이라 빵도 안 가. 네, 이 진짜 짧은데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쫄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은 14살이 나이 확인을 하고 다른 행위에 대해서 네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촉법인데 빵이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소년법상에 보면 촉법 소년 규정이 나와 있어요. 네네. 뭐 촉법 소년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네, 소년법 4조 1항 2호에 보면 네, 형벌 법령에 적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일명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예요. 네. 이 형사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네, 책임이 없어요. 네, 우리가 대개 범죄를 저지르면 구성 요건,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위법해야 되고 마지막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조각됐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형법상 범죄로 성립이 안 돼요. 아, 그 사고를 한 행위 때 14세 미만일 미만이면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네. 나와 있는 게 네. 네가 찌른 거야. 네. 너 나이가 14세지. 여기서 네네. 만 14세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뭐 여기 찔렀다 할지라도 살인미수나 네네.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아까 여기 소년법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네. 처벌을 않는 건 아니에요. 10세 미만은 아예 네. 처벌조차도 못하지만 네. 소년법에서는 이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네. 뭐 여기 보호처분 할 수 있어요. 이 보호처분은 최대 2년밖에 못해요. 2년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년원에 보내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안 돼요. 전과 기록은 안 남고요. 네, 전과 네네.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네네. 되게 이제 이 촉법 소년을 이용해서 어른들이 아까 네. 한 것처럼 그렇게 음. 어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아이한테 네가 찌른 거다. 네. 라고 어쨌든 누명을 씌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거짓으로 자수하게끔 만들게 하거나 음. 아니면 이 친구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그렇게 유도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들 단속하는 것이 또 문제이긴 한데 주변에 이제 어른들도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이제 뭐 고등학생들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네네.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네요. 그럼요. 네. 실은 이런 것들은 네, 되게 우리가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학교 폭력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해당이 안 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물론 여기 학교 폭력에서는 네네. 9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최대 이제 여기 서면 사고부터 구호 퇴학까지 네. 하는데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우리 구속을 시킨 거나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이런 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으로는 나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법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 촉법 소년들은 2년 이상의 소년을 보낼 수가 보낼 없어요. 수 없다라는 네네.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촉법 소년 하향
그 나이를 하향하네 어쩌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아까 그냥- 여기 제가 소년법 4조 1항 2호에서 촉법 소년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법 개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래서 개정이 있어야 되는 왜 상황인 그렇죠. 10세 이상 13세 미만 소년으로 그것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과정이다. 왜 그러냐면 14세 미만 아이들 대개 이제 14세에 다다른 아이들이 네. 이런 중학교 2학년, 1학년 네 수준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네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이 네. 당당하게 나 촉법 소년이니까 알아서 해. 뭐 그런 식으로 반성을 않잖아요. 자기 맞아요. 행위에 그런 대해서.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에 올라오면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 많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좀 낮추면 네. 여기 14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4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뭐 심하게 행동을 하지 않겠죠. 않게. 네. 그니까요. 이거를 이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청소년법이 아이들 미성년 학생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그 법인데 네. 그 안에 촉법소년이라는 그거는 또 다른 또 아니에요. 되게 이제 아니-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네. 촉법 소년법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청소년 보호법 말 그대로 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요. 되게 먼저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못하게 나이 제한을 하고 네, 있죠. 네. 이 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돼. 소년법으로 네네. 규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거를 지금 저희가 잠깐 아까 그 학교 폭력 심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 게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조치 사항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 사실은 퇴학 처분은 요즘에는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되게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에 올라오면 네네. 저희가 뭐 여기 아까 5가지 기준 네. 뭐 그것을 가지고 고의성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거요. 조치 예. 결정을 내리죠. 뭐 네. 여기 그런데 그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개 이제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네, 맞아요. 퇴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의무교육에서는 퇴학이 안 되는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최대 전학까지만 전학까지만. 예,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경우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 조치도 할 수 있어요. 아, 퇴학 조치가. 네, 그래서 그러면 전주에서도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네네. 네, 일단은 그런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 이야기 해주고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근데 인터넷상으로 검색만 했을 때는 네. 아, 이제 만 13세로 내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 학교 내에서 사실은 법을 적용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형사나 민사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뭐 증거가 필요하고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학교의 학폭 심의 절차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사실은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굳이 이제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서로 친구들이 심의 절차까지 오지 않고 그 안에 갈등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관심과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년이 되고 친구를 사귀면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다 보면 오해에 생긴 갈등은 원만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드라마가 2022년도에 몇 가지 있었어요. 네. 땡땡 영웅, 뭐 더 땡, 로 땡, 그다음에 소년 땡땡
등이 있었는데 극 중에서 집단으로 어느 때는 사이버상으로 간혹 학생들을 행위가 바뀐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뭐 드라마에서 보면 네, 관련 학생들이 피가해가 바뀐 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조치해야 할 거 아니면 내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있죠. 여기 네.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꼭 귀담아들어야 할 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 학생 부장님 네. 또는 담임 선생님, 전담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전담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신고를 하고 또 하나는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네. 입증을 해야 되려면 사이버상에 따돌림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뭐 카톡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해버리면 나오면 아니 그 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 방에 있지 않으면 네.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상의를 뭐 여기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한다면 네. 가급적이면 탈퇴를 않고 힘들어도 조금 견디는 견디고 게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견디면서 바로 선생님들한테 조치를 예, 취해라 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만 이 학생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네네. 그것이 입증이 되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뭐 텔레그램이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이런 카톡방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거기에서 탈퇴를 하거나 그래버리면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네. 꼭 만약에 증거 탈퇴하기 수집을 전에 하고 난 다음에 네. 학교 폭력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아, 같고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는 실은 여기 학생들 간에 어른들이 개입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만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게 좀 심각한 학교 폭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간에 한번 부모님들이 중재나 조정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네. 없이 그냥 바로 학폭으로 신고하셔가지고 네네. 뭐 여기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이 처분 조치가 내려져서 학생들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제가 이제 학폭 대책심의위원회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네. 그게 아쉽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분쟁이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상대방의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이가 개입이 되면 제3자의 마음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더 세심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단톡방에 있다가 나는 이제 불편해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야, 네 이제 뒷담화 했어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나는 그 자리에 없는데 네. 이제 서로 이렇게 돌다 보면서 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네.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접촉이 되나요? 실은 뭐 여기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피해 학생이 네. 그 피해를 당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없는 단톡방에서 학생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은 것들 네. 뭐 이것은 그 학생이 몰랐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다른 친구가 그것을 캡처해서 네. 이 친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학생이 저 친구들이 내 뒷담화를 하고 나하고 뭐 그냥 욕도 하고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어 있네. 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될 때는 이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그것도 폭력이고 그다음에 전달해주는 이 친구는 사실은 그 친구는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네. 그 친구에게는 책임 묻기는 어렵죠. 어렵고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방법이라던가 주변에 알리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주는 그다음에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상의를 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에 나오기 전까지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좀 되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아도 네.
그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심스럽게 저도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른 흉내를 내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굳이 흉내를 내지 않아도 그 시절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부 학창 시절 이야기와 2부 학교 폭력 심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근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긴장이 사실은 좀 많이 되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학부모님들은 또 그러니까 꼭 알지 않아도 사실은 아이들 학창 시절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교수님 오늘 진행 어땠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네네. 긴장을 했고요. 긴장하신 분 치고는 말씀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뭐 여기 우리나라의 미래가 네.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고요. 특히 초, 중, 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좋은 것만 보고 생활하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학교가 가기 싫은 지옥 같은 곳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맞아요. 친구들은 한참 좋은 것을 꿈꾸고 뭔가를 해야 할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학생들이 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폭력에 네네. 관한 이런 라이브 방송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응낙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세한 주제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법리적인 뭐 형사나 민사로 이렇게 보는 시점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주변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우리 집 아버님처럼 엄마처럼 그다음에 주변에 삼촌처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동근 교수님과 함께 국화향기 그윽한 국화차와 보이차 같은 습지만 깊은 향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 학교폭력 캠페인송으로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그룹 부활을 김태훈 씨가 전하는 감동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죠. 작은 불씨조차 남지 않은 작은 가슴을 두 손에 들고 희망이라는 열차에 나를 태우는 꿈을 꾸곤 해 널 위해서 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꿈 같은 얘기들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가는 사랑을 받기 위해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이 학교폭력에 상처를 받은 학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하고 모든 게 힘에 겨워 가슴이 아팠던 게 희망을 만나려 한 준비였을 거야.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3번 정도 들으니까 이 가사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으로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 학생들 모두의 책임이 아닌 나 자신, 우리 성인들, 어른들로부터 관심을 좀 준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아이들한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학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학창시절 좋은 날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좋은 날 속엔 추억 소환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냥 학교는 영희, 복자, 복순, 경희, 은경, 수진, 수경, 은희 모두가 있었던 그곳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좋은 달달한 달고나 같은, 어떤 이에게는 어둠 속에 불안함이 들어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기도 할 거라 생각이 또 듭니다. 두려움보다는 사랑의 빛이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두가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꼬미티 정보 공유 전공 DJ 구슬봉이의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 오늘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쳐가는 일에 관심이 필요한 주제를 국화차와 보이차와 함께 선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차맛 어떠셨나요?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향기나는 맛있는 차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